여러분, 평소에 출퇴근하시거나 자주 다니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가던 지름길이 갑자기 공사 중이라서 한 5분 정도 뺑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속에서 막 짜증이 훅 치밀어 오르시나요? 보통 그럴 때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지식 탐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작은 5분의 짜증이 여러분의 멘탈이 강하다거나 성격이 예민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생물학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취약한 상태라는 증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모든 것이 무슨 엔지니어링 도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되기를 기대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져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휴양지에서 갑자기 며칠 내내 폭우가 쏟아지거나 반년 전부터 야심차게 예약한 식당이 하필 오늘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을 때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그 날것의 감각, 아마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멘탈이 털리는 기분이네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여정에서는 이 통제 불가능성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아봤습니다. 네, 깊이 있는 철학 에세이랑 한 대학교의 토론 게시판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밤새워 치열하게 주고받은 문답들을 가져왔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인터넷에 널려있는 여행 가방 짐 잘 싸는 법이나 스트레스 안 받는 팁, 이런 가벼운 걸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어긋나는 그 짜증나는 불확실성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재편하는지 파헤쳐보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철학적 기반을 완전히 뒤바꾸는 완벽한 훈련장이 된다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평소에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발견할 통찰들이 그 분노의 에너지를 나만의 고유한 서사로 뒤바꿔 놓을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쭉 훑어보면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두 개의 상반된 세계관을 충돌시킵니다. 이른바 관념의 세계와 사건의 세계라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자료를 처음 읽었을 때, 그 두 단어가 너무 퉁구름 잡는 소리 같았거든요. 대학교 토론 게시판이다 보니 이걸 학교 안과 밖으로 비유하던데, 현실을 사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직관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념의 세계는 이미 누군가 정답을 만들어 놓은 안전한 온실이에요. 온실이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 같은 건가요? 네, 학교의 시험 문제라던가 회사에서 결제받는 매뉴얼 혹은 가이드북에 적힌 추천 코스 같은 것들이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곳. 반면에 사건의 세계는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벌어지는 아주 생생한 생얼의 현실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이 아예 안 통하는 낯선 사람과 부딪히는 곳이죠. 막 변수가 튀어나오는 곳이네요. 그렇죠. 정해진 정답은 없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서 돌파해야 하는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오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요? 네, 관념의 세계에 머무르는 방식을 키네시스라고 부르고요. 사건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을 에네르게이아라고 부릅니다. 와, 묵직한 철학 용어들이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 두 가지가 우리 일상이나 여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키네시스는 철저하게 목적 달성에만 치중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이 자격증을 따야만 난 행복해질 거야 라거나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네, 아니면 파리에 갔으니 에펠탑 앞에서 무조건 이 구도로 인증샷을 남겨야만 이번 여행은 성공이야 라고 믿는 거죠. 미래의 어떤 도달점만 바라보는 아주 직선적이고 조급한 관광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에네르게이아는요? 에네르게이아는 도달점이 아니라 그 행위 그 자체에서 의미를 봅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우연히 헤매게 된 낯선 골목길을 걸으면서 지금 땀 흘리며 이 골목을 걷는 순간 자체가 이미 나라는 사람을 완성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약간 과정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통제되지 않는 변수 속에서 굽이굽이 길을 개척하는 좀 더 곡선적인 여행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약간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론 반론도 제기하고 싶어지네요. 솔직히 현대인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엄청 바쁘죠. 여유가 없잖아요. 네, 저만 해도 막상 귀한 시간 내서 휴가 가면 철저하게 키네시스적으로 굴거든요. 무조건 핫플레이스 다 찍어야 하고요. 굳이 에네르게이아, 그러니까 그 피곤하고 통제 불가능한 사건의 세계로 네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 돈 내고 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청취자분들도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의문이 뇌과학이 등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혜진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의 예리한 토론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사건의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감정의 뿌리가 단순한 성격이나 기분이 아니라 철저한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걸 짚어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반응이요? 기분 탓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낯선 환경에 툭 던져져서 애써 짠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 뇌 깊숙한 곳의 편도체는 이걸 식당문이 닫혔네 어떡하지? 수준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데요? 원시시대의 숲에서 호랑이를 마주친 것과 똑같이 내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비상사태로 감지해버리죠.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가서 계획 틀어졌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내 성격이 원래 괴팍해서가 아니라 내 뇌의 편도체가 겁을 집어먹고 알람을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생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면 찰나의 순간에 교감신경계가 엑셀을 콱 밟아버립니다. 엑셀을 밟으면 몸에 신호가 오겠네요. 그렇죠.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경직되죠. 그러면 뇌는 이 급격한 신체의 변화를 쫙 스캔한 뒤에 지금 내 몸이 왜 이러지? 무언가 두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사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 감정을 촉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정이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내 전두엽이 제대로 통제해주지 못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 방어 기제가 바로 화를 내는 거고요. 네, 아주 공격적인 분노로 그걸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사회생활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빌런 상사들을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기가 세다, 멘탈 갑이다 라고 치부했었는데 그래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였네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화를 자주 그리고 크게 낸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대해 뇌가 아주 취약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거든요. 방어막이 얇으니까 작은 변수에도 편도체가 덜컥 겁을 먹는 거군요. 빙고!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내심 이래야만 해 라고 단단히 붙잡고 있던 관념 속의 정답과 내 눈앞에 벌어진 통제불능의 사건이 정면으로 쾅 충돌할 때 터져나옵니다. 내 정답이 깨져서 화가 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여행지나 일상에서 언제 짜증에 폭발하는지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나의 아집과 고정관념이 어디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신호등이 되어줍니다. 내가 화내는 포인트를 추적하면 내 고집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군요. 근데요, 솔직히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죠? 사회생활 하면서 화가 날 때마다 내 편도체가 위협을 느끼는구나 하고 무조건 속으로 꾹 참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다가 진짜 병날 것 같은데요? 그 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토론 자료에서 교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맹목적인 감정의 표출과 건강한 감정의 표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표출과 표현이요. 둘이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무작정 꾹꾹 눌러 담아 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 안에 적체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팍 높이고요. 결국 나중에 더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되니까요. 그럼 현실에서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먹습니까? 상대방한테 대놓고 화내지 않으면 만만하게 보이고 바보 취급 당하기 십상인데요. 일단 표출은 편도체에 완전히 뇌의 운전대를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당신 일처리가 이따위라서 내 여행을, 내 하루를 다 망쳤잖아 라고 날 것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화내는 모습이네요. 그럼 표현은요? 반면 표현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현재 내 마음의 날씨를 아주 담백한 언어로 보고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라고 하죠. 나 전달법. 네, 지금 상황이 제가 기대했던 계획과 많이 달라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감정의 스펙트럼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아주 고도의 지적 활동입니다. 방금 이성의 뇌인 전전두엽이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상에서 불쑥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이 전전두엽을 재빨리 깨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마인드 헬스장 같은 실전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토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훈련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전전두엽을 강제로 부팅하는 감정 명명하기라는 기술입니다. 감정 명명하기요? 이름표를 붙이는 건가요? 맞아요. 낯선 상황에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즉각적으로 내뱉지 말고 의도적으로 딱 3초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속으로 뭐라고 완성하죠? 아, 지금 낯선 변수가 생겨서 내 편도체가 위협을 느끼고 비상벨을 울렸구나. 이건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네. 이렇게요. 화가 나 죽겠는데 속으로 이것은 불안이다 라고 이름표를 붙이라고요?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으로 단어 하나 떠올린다고 그 폭발하던 심박수가 쫙 가라앉는다는 게 선뜻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fMRI 뇌 영상으로도 명확히 증명된 과학입니다. 우리 뇌는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편보체와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전전두엽이 마치 시소처럼 작동하거든요.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요? 네. 감정의 이름이라는 언어적 꼬리표를 붙이는 그 순간 뇌의 혈류와 에너지가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강제로 쫙 이동하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막 폭주하며 절벽으로 달려가는 기차에 억지로 비상 브레이크를 거는 물리적인 원리군요. 형태가 없어서 통제 불가능할 것 같던 괴물도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주도권이 나에게로 넘어와서 목줄을 줄 수 있는 강아지로 변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훈련법은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직접 조작하는 생리학적 접근입니다. 몸을 직접 조작한다고요? 네, 평소 출퇴근할 때 굳이 안 가본 골목길로 가보는 식으로 의도적인 불편함에 자신을 찔끔찔끔 노출시키는 내성훈련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 쓰는 478 호흡법이 있습니다. 478 호흡이요? 네, 4초간 숨을 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아주 길게 내뱉는 거죠. 숨 쉬는 법이야 뭐 명상 같은 데서 흔하게 듣는 이야기긴 한데 이 숫자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냥 깊게 심호흡하는 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이 호흡법의 핵심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2배 길게 가져가서 횡격막을 깊게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장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뇌신경인 미주신경이 물리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아요. 미주신경이요? 그게 자극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장내 미생물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미생물 뇌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횡격막이 미주신경을 마사지해주면 장에서 신경 안정 물질이 막 분비되거든요. 장에서 안정물질이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뇌관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 주변 환경은 아주 안전하다, 전시 상황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생리적 신호를 뇌에 때려넣습니다. 그러면 쫄아있던 편도체가 강제로 무장해제되는 거죠. 와, 그건 몰랐네요. 단순히 숨을 꼭 참는 게 아니라 장에서 뇌로 휴전 협정 문서를 억지로 올려보내는 일종의 물리적인 조작 버튼이었군요. 호흡 하나로 몸을 속여서 뇌를 진정시킨다니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뭡니까? 세 번째는 아예 뇌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미리 방파제를 쳐두는 if된 시나리오와 프레임 전환입니다. ifthen이라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네, 전두엽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퍼먹는 기관이라 조금만 피곤하거나 배가 고파도 쉽게 셧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평소에 뇌한테 예방접종을 놔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접종하죠? 만약 오늘 예약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면 당황해서 일행이랑 싸우지 말고 그러면 무조건 근처에서 현지인이 가장 많은 허름한 식당에 눈 딱 감고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요. 미리 행동 강령을 정해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산을 다 끝내두면 막상 변수가 발생해도 뇌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막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틀, 즉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불편함을 피하려는 관광객이라면 여기서 막 화를 내겠지만 낯선 곳을 탐구하려는 여행자인 나는 지금 이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도대체 뭘 발견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와, 관광객의 프레임에서 여행자의 프레임으로 렌즈를 싹 갈아 끼우는 거네요. 그 질문 하나로 나를 괴롭히던 골칫거리가 흥미롭게 해부해볼 만한 탐험의 대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어요. 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마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뇌를 속이는 호흡법이나 마인드 컨트롤도 다 좋지만 만약 내가 처한 현실 자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죠?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 청년 히키코모리 현상처럼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 싫은 아주 극단적인 고립 상태 말입니다. 아, 네. 자료에서도 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꽤 길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관념의 세계, 즉 혼자만의 어두운 방 안이나 내 머릿속에만 갇혀서 그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곱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관념 속에서 상처는 혼자 살이 붙고 몸집을 불려서 결국 나 자신을 통째로 씹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고 맙니다. 물리적인 고립은 반드시 정신을 갉아먹게 되어 있어요. 네,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교수님은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원초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건의 세계로 몸을 억지로라도 던져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아, 흙바닥의 거친 감촉이나 비 냄새 섞인 바람, 낯선 공기의 온도 같은 그런 물리적인 감각들로 머릿속 잡념을 강제로 덮어버려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내 방조차 나를 품어주지 못할 만큼 절망스러워서 당장 밖으로 걸어나갈 물리적인 에너지조차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우리가 흔히 하는 안식초의 개념을 좀 바꿔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행위적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거죠. 행위적 공간이요? 그게 뭐죠? 집이라는 건물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차를 한 잔 뜨려 마시는 아주 작고 반복적인 루틴, 혹은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지만 깊이 있는 눈빛을 교환하며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아, 장소가 아니라 나의 작은 행동이나 관계가 안식처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삶의 황금 비율 하나가 제시되는데요. 바로 7대3 법칙입니다. 오, 삶에도 비율이 필요하다고요? 7과 3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삶과 일상의 70%는 성실하고 치밀하게 현실적인 계획들로 꽉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팍팍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럼 30은요? 하지만 나머지 30%는 반드시 의조적으로 우연과 공백이 맘대로 쳐들어올 수 있도록 텅 빈 여백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먹고 살기 바쁘고 1분 1초가 돈인데 무슨 30%를 빈칸으로 놔둡니까?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당장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나 스펙 쌓는 거랑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 시간 낭비 아닌가? 하고 엄청 불안하거든요.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막 쫓기듯 몰아세우죠. 하지만 고대 철학자 장자의 개념 중에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뜻이죠. 쓸모없는 게 쓸모가 있다고요? 네, 당장은 이력서에 한 줄 쓸 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목적지로 가는 길도 아니어서 완벽하게 쓸모없어 보이는 그 30%의 공백. 사실 그 방황의 시간 속에서 길을 잃고 마주한 낯선 사람과 풍경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힘이죠? 훗날 내 삶에 진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기존의 가치관이 싹 붕괴될 때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된다는 그 역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와, 쓸모없다고 버렸던 시간들이 사실은 벼랑 끝에서 나를 살려낼 동아줄이었다는 거네요. 위로가 되면서도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내가 우연과 방황을 겪어보고 나름대로 아, 이거구나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머리가 내린 이 결론이 진짜 사건의 세계에서 따온 생생한 날것의 열매인지 아니면 사회가 아, 이게 성숙한 거란다 라고 주입한 뻔한 관념적 정답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사실 스스로도 속기 쉽잖아요. 아, 그 부분이 토론의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두 가지 아주 체계적인 감별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체 표지입니다. 몸의 반응으로 안다고요? 네, 남들이 정해놓은 사회적 통념이나 뻔한 정답을 따랐을 때 우리는 보통 가슴을 쓸어내리며 휴, 남들 하는 만큼은 했네, 다행이다 라는 약간 밋밋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약간 숙제 끝낸 기분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직접 사건의 세계에서 진흙탕을 구르며 체득한 진짜 해답은요,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뇌의 보상 회로를 팍 터트리면서 아, 이거였어 하는 심장 뛰는 강렬한 희열과 확신을 줍니다. 안도감이냐 아니면 전율이 흐르는 희열이냐를 스스로 싹 스캔해 봐야겠군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두 번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굳게 믿는 그 문장을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똑같이 말하게 했을 때 아무런 위화감 없이 너무 뻔하게 들린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역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길은 열려 같은 명언이라면 그건 여전히 관념의 세계에 둥둥 떠 있는 남의 말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완전 클리셰죠. 하지만 내가 인도 야시장 구석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보니까 유창한 언어 100마디보다 내 물건에 대한 맹렬한 확신이 담긴 눈빛 하나가 더 지갑을 잘 열더라처럼 타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구체적인 채취와 에피소드가 확 묻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짜로 땀 흘려 수확한 당신만의 열매입니다. 세상 누구도 내 서사를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가를 깐깐하게 따져보라는 거네요.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큰 관점으로 연결해 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불확실성 앞에서 화가 나는 생물학적 원인이 결국 통제감의 상실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 맘대로 안 돼서 편도체가 폭주하는 거죠. 그런데 토론 자료 후반부에 보니까 이 통제감을 역이용하는 아주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걸 경영학과 서비스 현장의 논리로 가져오면 서비스 회복의 역설이라는 대단히 반직관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직관적이요.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생생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당신이 탄 비행기가 갑자기 5시간이나 연착되거나 진짜 비싼 럭셔리 호텔에 도착했는데 방에 누수가 생겨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라고 쳐봅시다. 상상만 해도 진짜 짜증나네요. 이때 항공사 직원이나 호텔 지배인이 앵무새처럼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버리면 당신의 편도체는 폭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제권이 여전히 저 바닥에 처박혀 있으니까요. 그렇죠. 멱살이라도 잡고 컴플레인 걸고 싶은 심정이 될 텐데요. 하지만 직원이 다가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고객님이 잃어버린 귀한 일정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A와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고객님께 가장 좋으실까요? 라고 묻는 순간 기적 같은 마법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려서 분노했던 그 선택권이라는 운전대를 고객의 손에 다시 정중하게 쥐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통제권을 돌려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싹 브리핑하고 라운지 이용권 같은 상징적인 보상을 딱 얹어줄 때 고객의 뇌는 급격히 안정을 찾습니다. 뇌가 진정되는군요. 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는요. 애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던 일반 고객보다 이렇게 최악의 문제를 겪었지만 기업의 훌륭한 대처를 통해 회복의 과정을 온몸으로 경험한 고객이 그 브랜드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충성도와 재구매율을 보인다는 겁니다. 와, 오히려 칭송 고객이 된다고요? 네, 통제권을 잃었다가 우회로를 통해 되찾은 그 다이나믹한 경험 자체가 뇌에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확 각인되어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 자료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수님의 실제 눈물겨운 일화가 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유럽의 미술관에 있는 작품 하나 보겠다고 반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미술관 직원들이 전면 파업을 해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그 사건이요. 맞아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처음엔 교수님도 완벽히 통제권을 상실한 충격에 미술관 앞 돌계단에 주저앉아서 막 부글부글 속을 끓이셨다고 해요. 비행기 값이 얼만데 저라도 미치죠. 하지만 그 닫힌 철문 앞이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편도체를 진정시킨 뒤에 고개를 싹 들어 주변을 보니까 자신과 똑같이 허탈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세계 각국의 낯선 여행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동병상련이네요. 그렇죠. 그들과 눈이 딱 마주치고 결국 근처에 있는 낡은 현지인 카페에 다 같이 몰려들어가서 서로의 불운을 안주 삼아 한참을 웃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와, 낯선 사람들과의 연대네요. 네. 그리고 카페 주인이 넌지시 알려준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가이드북에는 절대 없는 그 도시의 가장 황홀한 일몰을 다 함께 보셨다는 겁니다. 야, 만약 계획대로 파업이 없었고 미술관에 무사히 쏙 들어갔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그 사람들의 땀 냄새, 온기,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낸 문부신 일몰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실패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라고요. 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 익숙한 멘트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다르게 들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결국 정해진 고속도로를 이탈해서 진흙탕 구덩이에 빠져보고 완전히 길을 잃어본 사람만이 누구나 다 아는 흔해 빠진 가이드북도 과감히 버리고 나만의 고유한 지도를 펼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다 포장된 빠르고 편한 길로 가면 다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인증샷 찍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길을 헤매다 신발에 들어간 뾰족한 돌멩이 하나, 엉뚱한 골목에서 비피하다 만난 길고양이와의 눈맞춤 같은 것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고유한 서사가 되니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다는 불확실성은 우리를 위협하고 고립시키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안전하고 뻔한, 그래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관념의 세계에서 멱살을 딱 잡고 끌어내서 심장이 펄떡이는 생동감으로 가득 찬 사건의 세계로 던져주는 아주 거칠고 멋진 초대장인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치열한 교수와 학생들의 토론 기록을 넘나들며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 가서 식당 문 닫았을 때 화내지 않는 법 정도의 가벼운 팁이 절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불확실성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어 굳어버린 우리의 전두엽을 일깨우고 내 삶의 궤적에 남들로 대체할 수 없는 철학적 깊이를 더하는 아주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완벽하게 짜인 패키지 일정표를 꽉 쥐고 어떻게든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는 나약한 관광객의 렌즈를 이제는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비바람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그 지독한 불편함 속에서도 끈질기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캐내는 진정한 여행자의 태도로 우리 앞에 삶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확 흔들어 놓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30%를 반드시 빈칸과 우연히 끼어들 여백으로 놔두는 것의 위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일까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극적으로 뒤바꿔 놓을 그 위대한 사건이 아직 찾아오지 못한 진짜 이유는 당신이 그 100%꽉 짜인 완벽한 인생 계획표를 단 1초도 놓지 않으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간힘을 쓰며 두 손에 꽉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와, 꽉 쥐고 있는 두 손을 펴서 빈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새로운 선물을 절대 넘겨받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서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뇌에 비상벨을 끄고 주변을 싹 둘러보면 당신만의 진짜 여행이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지식 탐구에서 우리의 편견을 또 한 번 기분 좋게 깨부술 놀라운 통찰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는 낯선 우회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